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 서로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좋죠. 음. 자, 어디 이제 오늘 계산 문제 하는데 일단 첫 페이지부터 잠깐 좀 펴보고요. 자, 1페이지부터 일단 펴놓으세요.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여지껏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 한 20개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20개 유형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개 유형별로 이제 쭉 봤는데 어떤 유형은 시험에 나오면 응용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파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업 입지 같은 경우는 큰 틀 하나에서 이렇게 확률 A로 갈 확률이 얼마냐, B로 갈 확률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데 레일리의 이론이 있고 허프의 이론으로 또 나눠지는 게 있고 상권의 경기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20개인데 이 틀 내에서 나온 것만 하면 돼요. 이 틀 내에서. 근데 이 틀을 벗어나는 것들이 꼭 하나 아니면 두 개씩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 정도는 꼭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 맞히면 요거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씩은 틀려주는 게 정상이니까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만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이제 평상시 계산 문제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도 있고 뭐 전혀 아닌 상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있는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는 계산해서 답을 끄집어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유독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 보면 지문 5개에서 답이 아닌 걸 골라낼 수 금방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제법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서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끄집어내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답이 아닌 지문들을 걸러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찍는 어떤 그런 훈련도 같이 해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어디 1페이지부터 하는데 이제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부분을 물어봐 주냐면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1년 후에 뭐가 들어선다면 또는 뭐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발이 된다면 얼마가 이상된다.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가 이상된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40%고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60%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의 값이니까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면 할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10%다. 할인은 뭘로 하냐면 투자자 요구 승률로 투자자가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누고 그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에 개발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남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큼 버는 건데 1년 후에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초과이윤, 정보가치 또는 나한테 그 정도의 초과이윤을 줄 수 있는 정보가치가 있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로비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정보비용이라고 불러줘요. 정보비용. 이 정보비용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제 요거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에 주거든요. 요거 요거 물어볼 때는 제가 이제 저번에 변칙을 하나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된다고 안 된다 그 갭이 있죠. 갭. 예, 갭을 찾아가지고 어디 이 갭에다가 이제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안 될 가능성을 놓쳤던 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갭에다가 안 될 가능성을 곱해. 그럼 얼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1년 후니까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 하면 되고 할인율이 20%면 나누기 1.2 하면 된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그럼 일단은 2번부터 볼게요. 2번. 자, 1년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개발될 경우 토지 가치는 4,40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200이다. 이랬을 때 자 밑줄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찍으면 돼. 된다 안 된다 차익이 얼마인가요? 2,200이죠. 그 중에 안 될 가능성을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니까 2,200만 원 곱하기 0.5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1,100만 원이 되죠. 근데 이건 1년 후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7은 거야. 그럼 얼마 돼요? 1,000만 원. 금방 끝나죠? 자, 다시 뒤에 것도. 뒤에도 둘 다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어디 우리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더 해볼까요? 3번 문제 해봅시다. 자, 어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 또 개발 비용의 밑줄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얼마냐? 박스 안에 보니까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6천만 원. 그렇지 않는다면 4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럼 항상 이 갭을 먼저 2천만 원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발 가능성이 40%니까 안 될 가능성이 얼마인가요? 60%.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0.6 하니까 쳐보니까 1200이죠. 자, 근데 이제 할인하는데 여기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가 주어졌어요? 20%. 그러면 그냥 1.2로 나누면 돼요. 해보세요. 1200만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 1000만 원. 예. 그렇게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한 판 쉬었으니까 재작년 한 판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쉬었으니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단 이제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통상 문제는 방금 풀어봤던 그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도 그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과거에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자 볼게요. 1번 1년 후에 인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다. 다음의 조건이라면 얼마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야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될 수 있겠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이거는요 정보 비용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 이렇게 된다면 얼마 이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1년 후에 개발된다면 토지 가치가 얼마래요? 60억이죠. 60억 개발되지 않는다면 35억인가요? 그러면 개발된다는 개발될 가능성하고 곱하고 안 된다는 안 될 가능성하고 곱해가지고 끄집어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까? 그렇죠. 0.8이죠. 그러면 하면 48억이 되고요. 안 될 가능성이 20% 0.2죠. 그럼 7억이 돼요. 예, 7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냥 55억이죠. 요거. 근데 이거는 1년 후의 값이니까 할인율이 10%니까 1.1로 나누면 현재 토지 가치는 얼마다? 50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50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시험 출제위원이 이런 조건 하에서 현재의 토지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문제 잘못 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를 얼마에 매입해야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답은 50억인데 50억보다 더 싸게 매입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답이 4번인데 1, 2, 3, 4번 해가지고 4개가 복수정답이 나왔던 그런 과거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 오히려 틀려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만 대충 해가지고 하진 않고 55억이라고 찍은 사람 틀리는 거고 아예 개념 없이 찍은 사람들은 맞추고 어쨌든 그런 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정보 비용 현재 가치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는 다른 거다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보시고 시험은 나오면 2번, 3번, 4번 아까 해봤던 그게 나옵니다. 그게 네. 자 일단 넘기시고요. 다음 이제 3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수요함수, 공구함수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제법 잘 나오죠. 근데 작년에 26회 때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문제가 있는데 5번, 6번 대표 유형을 먼저 볼 텐데요. 먼저 5번 봅시다. 5번은 보니까 수요함수는 P는 9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공급함수 P는 100 플러스 QS 이렇게 나왔죠. 자 이랬을 때 균형 가격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요즘은 계산을 한 번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요구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에 나온 건데 요거는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요즘은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데 식을 한 번 더 줘가지고 한 번 계산해서 또 한 번 계산해가지고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가격이나 거래량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즉
6번 같은 문제가 요즘 시험 추세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균형이라면 서로 똑같다가 균형이라고 그랬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게 서로 똑같다.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다. 그런 개념은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QD니까 수요량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수요량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요함수이기 때문에 이 P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요 가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공급량이 있죠. 그러면 이 P는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공급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균형이라면 얘랑 얘랑 서로 똑같고 얘랑 얘랑도 서로 똑같다. 이게 균형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900 QD는 100 플러스 QS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균형이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똑같으니까 QD, QS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Q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좌변, 우변 넘어가는 거 우리 학기론에 너무 많지 않나요? 자, 좌변, 우변 넘어갈 때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니까 숫자하고 Q가 있으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Q는 Q끼리 정리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900이 더 크니까 큰 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100이 큰 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좌변 얼마냐면 800이죠. 800 이퀄 우변은 마이너스 Q를 넘기면 몇 Q가 되겠어요? 2Q가 되겠죠? 그러면 균형 거리량은 400개 400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가격. 그러면 그냥 여기다 400을 넣고 여기다 400을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 계산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900 빼기 400은 500 100 더하기 400도 500. 따라서 균형 거리량은 400개고 균형 가격 얼마다? 500이다. 자, 일단 이렇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물론 이 문제가 바탕이 되는데 요즘 시험 추세는 이렇게 계산을 한 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식을 두 번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6번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A지역에서 6번 A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량이 QS 이퀄 3P다. 3P다. 자, 이랬을 때 A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수요함수가 QD1은 수도 D가 수요잖아요. Q가 양이니까 수요량이죠. 수요량 뒤에다가 1이 붙었다는 것은 2가 있으니까 1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볼래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죠. 자, 수요 뒤에 A 자 그냥 곡선 옆에 D만 붙으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하나만 있으니까 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A라고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수요 곡선이죠. 그러면 수요를 갖다가 구분했다는 것은 또다시 뭐가 분명히 있겠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QD1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번째 상황의 수요함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써봅시다. QD1은 12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P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 수요함수가 QD2는 1600 마이너스 P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급은 특별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급함수는 둘이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물론 이제 계산 잘하신 분들은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계산 문제 못 하신 분들 여기 보세요. 볼래요? 잘 볼래요? 그러면 공급함수는 똑같은데 수요함수의 변화가 생겼죠. 숫자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종전보다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증가. 요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 정도는 답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답은 일단 지금 가격이 변화를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상승해야 되죠. 하나만 더 갈게요. 잠깐만. 뒤에 우리 8번 문제 또 볼게요. 8번 문제. 잠깐만 볼 거예요. 8번 문제 살짝 보니까 수요 공급 함수가 QD1은 900 P, QS 이퀄 2P다.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달라졌대. 자, QD2는 1200 P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 땡큐하게 소득 증가란 말을 줘버렸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만약에 소득 증가란 말이 없어도 보니까 첫 번째 수요 함수는 900이었죠. 두 번째 수요 함수는 1200 커졌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3번에 보니까요. 균형 가격 하락했대. 3번 답 돼 안 돼? 안 되죠.
5번 균형 거리랑 끝에 보니까 균형 거리량이 감소했대. 5번 답이 돼 안 돼? 안 돼. 정 못하겠으면 이런 거라도 잡아내. 이런 거라도 잡아내 가지고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답을 찍으려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 걸러내고 찍는 거하고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시험 끝나봐요. 한 문제 더 맞히면 합격하고 한 문제 부족하면 떨어지고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세요. 무조건 계산 문제 제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숫자가 커졌으니까 분명히 정전보다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거래량도 증가할 거고요. 아까랑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 대신에 계산 한 번 더 하자 이거지. 한 번만 더. 예. 여기서 끊어주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그 값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어디? 균형이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이 서로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3P하고 1200 마이너스 Q 요것도 서로 똑같겠죠? 해보니까 3P는 1200 마이너스 P. 자 그러면 요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4P 이꼴 1200이 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300개 이렇게 300 다음 요것도 다시 계산해 보게. Q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도 서로 똑같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3P는 1600 마이너스 P다. 그러면 마이너스 P를 넘기니까 4P는 얼마다? 1600이다. 이렇게. 그러면 P는 얼마 되겠어요? 4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만만큼 상승했다. 그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문제 보면요. 풀이 과정이 다 똑같아요. 뭐 7번도 8번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계산을 균형에 대한 개념.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고 거래량이 서로 똑같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전에 한 판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준비하시고 대신에 계산을 아까처럼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을 주고 두 번째 상황을 주면서 첫 번째 상황에서 나왔던 값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 나왔던 값의 차이 있죠. 그걸 물어보는 게 시험의 대세라는 거. 그러니까 계산 자체에 변화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그도 저도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잘 보라고. 수요함수도 공급함수도 숫자가 커진다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찍더라도 요령껏 정성껏 찍으세요. 네, 그렇게. 네.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보는데 오늘 시간 계획은 1시 반 정도에 식사하시면 되겠죠. 왜? 싫어?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럼 1시 반 정도에 식사하셔가지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6시 좀 직전에 아마 끝날 거예요. 제가 딴 데 해보니까 한 6시 전에 이렇게 직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고 하세요. 네. 자 이제 9번 문제는 보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볼펜 없이 눈으로 그냥 찍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은 칠판 먼저 볼게요. 이제 이런 함수식 있는 거예요. P는 120 마이너스 4QD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뭐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뭐 절편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보자고. 요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4는 4개죠. QD는 수요량이죠. 이제 아마 120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4개가 필요한가 봐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읽어보면 120 마이너스 4QD니까 요게 만들어지려면 수요량이 몇 개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다.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볼게요. 사탕을 120개를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탕을 4봉지를 사야 된다. 그러면 한 봉지에 사탕이 몇 개가 들어야 돼요? 어렵구만. 어려워. 한 봉지에 사탕이 30개가 들어 있어야지만이 4봉지면 120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이면 사탕이 한 봉지에 30개 들었으면 4봉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탕이 종전보다 한 봉지에 2배만큼 늘어났대. 그럼 이제 한 봉지에 사탕이 몇 개 들어 있는 거 이제? 60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120개 만들려면 아까 4봉지가 필요했죠. 이제는 절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절반이면 몇 봉지예요? 그러면 4의 절반을 알아보려면 4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2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량 앞에 있는 이 숫자를 2로 그냥 나눠주면 답은 요건 안 바뀌어. 여기까지는 안 바뀝니다. P는 120 마이너스 2QD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배가 되면 4로 나누고
새벽에 되면 3으로 나누고 그냥 그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이것도 그냥 보면요. P는 100-4Q 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두 번째 줄에요.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됐대? 2배가. 그럼 아까 그 사탕 그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P 이꼴 100은 손대지 마. 마이너스 4Q 나왔었죠? 그 4가 절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2배니까. 그러면 나누기 하면 몇 Q? 답 몇 번이에요? 2번.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아주.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어렵고 사탕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1200 마이너스 6QD다. 자, 소비자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변함이 있어 없어? 2배가 됐다. 그럼 몇 Q? 3Q. 나누기 하면 되니까. 3배가 되면 2Q. 예. 4배가 되면 4분의 6이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될 소리를 물어봤나 보다. 1.5Q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 나오면 볼펜 손대지 말고 그냥 바로 수요랑 앞에 있는 숫자 나눠주면 돼요. 네. 꼭 나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그 당시 이 문제 나와가지고 사양들 아주 초토화돼 버려. 초토화. 네. 선생님들도 솔직히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도 보면 이렇게 전공자가 뭐 별로 없어요. 막 법 전공하고 이러신 분도 많고 계시는데 이 문제 나왔는데 해설이 안 떠버려. 이게 처음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해설 강의할 때 해설이 안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그래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번, 11번, 12번은 묶어서 이제 가볼 거예요. 뒤쪽에 또 어떤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우리 10번 먼저 아까 했던 거거든요. 10번 먼저 그냥 풀어보자. 자, 먼저 자 10번 보니까 자 수염수 QD는 1400 마이너스 2P가 되겠고 2P 다음 공급함수 QS는 200 플러스 4P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10번 그냥 풀어본다고 그랬어요. 자 10번은 지금 뭐 물어봤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아까 풀어봤던 그런 스타일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똑같은 게 균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잠깐 칠판 이쪽 보니까 아까 균형 가격 구하시오 할 때는 P는 해가지고 P가 이쪽에 나왔었죠? 여기는 Q가 나왔죠?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이를 갖다가 다시 P로 바꿔서 풀고 그러는데 그 전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야지 다시 뭐 이를 갖다 P로 바꿔놓고 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랑도 서로 똑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숫자는 숫자끼리 Q는 Q끼리 또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디 요 1400과 200 있으니까 숫자 먼저 정리합시다. 큰 쪽으로 몰아줍시다. 큰 쪽으로. 그러면 플러스 200은 좌변에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좌변은 1400에서 200 빼니까 얼마? 1200이 되겠죠. 다음 이꼴 우변은 자 이 P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쪽 마이너스니까 큰 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뀝니까? 그러면 P는 몇 개? 6P가 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200이 되겠죠. 200. 다음 균형 거래량도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다 넣든지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P 대신 200을 넣어보니까 200 곱하기 200은 400 1400 빼기 200은 1000 자 4 곱하기 200은 800 200 플러스 800은 1000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200 균형 거래량은 1000 맞습니까? 자 요걸 아까 우리가 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균형 가격 얼마예요? 200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상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해야지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만약에 높은 선에서 통제한다면 초과 공급이 아니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1번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150으로 통제를 했대요. 10,000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150으로 통제했다. 그러면
이 규제 하에서 시장에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과 그 수량은 했는데 자 여기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질문 먼저 꺼봐요. 가격을 통제했을 때 절대 초과 공급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초과 공급은.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과 4번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논리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임대료 상한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현재 수요 공급선이 있는데 균형점에 의해서 현재 100원이라는 임대료 가격에 의해서 100개의 양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70원으로 통제를 해야지 공급량은 80개로 줄어들고 수요량은 120개 되니까 초과 뭐가 돼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 130원으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이라는 임대료 지불하는 것도 임차인은 부담스러운데 가격을 130원으로 높게 통제하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한데 한번 해보자. 통제를 해본다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수요자 공급자 100개를 사고 100개를 거래하려고 그랬는데 공급자는 돈 더 받을 수 있어 하고 공급량을 120개로 공급량을 늘린대. 소비자가 더 사줄 줄 알고. 근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 안 쳐. 소비자는 비싸졌네 하고 100개를 사려고 하다가 소비량을 80개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요량은 80개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뭐가 돼요?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이론상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공급자가 이걸 알아요. 정부가 가격을 높게 받아도 된다라고 해도 돈 좀 더 받으려고 공급량을 증가시켜 놨더니 소비자가 안 사버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죠.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비자가 공급자가 이때는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균형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거죠. 이 말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초과 공급이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 계산 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또 지문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와도 어떤 경우라도 절대 초과 공급이라는 용어는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계산해 보면 초과 공급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는 있지. 그럼 답은 뭘 찍어야 되죠? 균형 상태 유지, 즉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를 찍어야지 어떤 경우라도 초과 공급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지금 가격을 얼마로 통제한다고 그랬냐면 150 주고 통제한다고 그랬죠. 지금 11번은 자, 근데 참 이것도 재밌었던 게 10번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11번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죠. 또 나왔네 하고 저기 11번은 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푸는 거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 이게. 11번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가격을 구하라가 아니고 가격을 얼마로 줬어야 해. 150으로 줬죠. 소비자한테 이 가격에 너 몇 개 살 거니? 너 몇 개 만들 거니? 해서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은 더 간단한 거죠. 해볼까요? 먼저 소비자한테 물어볼게요. 야, 150 주고 사래. 그럼 2 곱하기 150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면 1400에서 300 빼니까 소비자는 몇 개 살려고 한다? 1100개 살려고 하는 거죠? 끝났어요. 이게 150이래. 야, 공급자야. 150 받으래. 그러면 4 곱하기 150은 600 아니겠어요? 600 더하기 200은 얼마? 800이죠? 그러면 결국 이 가격에 공급량은 800개, 수요량은 1100개니까 누가 누구보다 몇 개 더 많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300개 더 많죠? 그래서 답은 초과 수요 30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300이.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11번까지는. 근데 12번은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2번은 시험에 지문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어요. 12번은 이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칠판이게 다시 보실까요?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70원의 가격을 통제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부 통제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70원이라는 가격에 수요자는 120명이 있는데 공급 물량은 80개밖에 안 된 거예요. 주택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허용하는 이 임대료만 지불해 가지고는 주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이만큼의 웃돈을 지불해 줘야지만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아니 우리 안표 있지 않습니까? 안표. 예. 수요 욕구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근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놨어. 공급자가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럼 당연히 안표가 등장해서 암암리에 가격이 플러스 알파 돼 가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예, 12번은. 근데 요 문제는 이제 다양하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따르게 풀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임대 아파트 수요함수가 QD는 잠깐 요 문제가 아니고 뒤에 문제구나. 요 문제는 초과 공급을 물어보는 거고 이 뒤에 건데 자 14번 먼저 풀고 갈게요. 14번 먼저. 예, 14번 먼저. 자,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 거고 14번. 자, 이때 14번 같은 이때 정부가 가격을 얼마로 통제를 하겠대요? 150으로 통제할 경우 음성적 거래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는 최고 가격은 이제 요걸 할 건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음성적 거래란 말이 등장을 했나요? 음성적 거래라는 것은 불법적인 암거래 시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거래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수요 공급 중에 공급이 충분하니까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웃돈을 지불하면서 뭔가 피가 붙어서 암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정부가 가격을 150으로 통제한다고 그랬죠? 요 가격 가지고 소비자한테 몇 개 살 거냐 이거 물어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공급자가 몇 개를 만들 건지 그거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공급이죠? 공급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150 받으란다. 150. 너 그럼 150원이라는 가격에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50이면 4 곱하기 150은 얼마예요? 자, 4 곱하기 150 얼마? 600이죠? 그렇죠? 600에다 200을 더하니까 몇 개? 공급자는 몇 개를 만들겠다? 80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소비자가 지 아무리 사고자 해도 몇 개밖에 못 산다. 800개. 그러면 이게 800이 되려면 1400에서 몇 개를 빼야 돼요? 겁나 어렵죠? 600을 빼야지 600을. 그러면 2P가 600이면 P가 얼마 되겠어요? P는 30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150으로 통제를 했나 봐. 그러니까 150원이라는 가격의 공급자는 800개밖에 안 만들겠대. 그러면 공급자가 800개를 만든다면 소비자가 지 아무리 사고자 해도 몇 개밖에 못 사요. 800개. 그래서 소비자는 800개밖에 양이 없다. 그래서 800개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300이라는 웃돈을 지불하고도 살 용의가 생긴다. 이렇게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요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지문으로는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는 아주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계산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그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경제원론 같은 데 보면 이런 계산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는 통제된 가격 가지고 공급자한테 먼저 생산량을 몇 개를 만들 건지 생산량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공급자가 이 가격에 나 몇 개 만들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지 아무리 사고자 해도 볼래요? 공급자가 10개 만든다. 근데 소비자가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살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돼. 10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급자한테 몇 개를 만들 건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생산량을 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급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이 양을 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 가능액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딱 해주면 그냥 끝나요. 예. 막 곡선 그려서 막 하고 그러면 엄청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예. 그냥 이렇게 딱 해주면 된다는 거. 했죠? 우리 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요 문제 아까 풀어봤던 건데 자, 요 문제 아까 균형 가격 얼마였죠? 균형 가격 500이었죠? 우리 가격 400으로 통제해볼까? 400은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 싸게 통제한다면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생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 이거 400으로 통제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야 400원 받으래. 너 몇 개 만들래? 몇 개 만들겠대? 300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지 아무리 사고자 해도 공급자는 일단 30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300개 만들었으니까 소비자가 사고자 해도 몇 개밖에 못 사.
300개. 야, 소비자야. 너 300개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 낼 용의가 있냐? 얼마래? 600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통지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암거래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는 정부가 통지하는 가격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 공급자한테 물어봐. 두 번째는 소비자한테 그만큼의 양을 사기 위해서 얼마 낼 건지 물어봐. 그럼 돼요? 네, 좋아요. 다시 이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자, 이제 12번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가격을 300으로 통제한대요. 그랬을 때 아까 11번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두 개 있었죠. 누구? 초과 공급, 공급 두 개 2번, 4번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과 그 수량은 얼마냐. 자, 여기서도 역시 2번, 4번은 답이 돼야 한대. 자, 12번. 절대 2번, 4번은 답이 돼야 한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통제했는데 초과 공급이라는 용어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절대 될 수 없죠. 자, 또 가보자. 그러면 해보자. 정부가 가격을 300으로 통제했대요. 300. 그러면 300이라는 가격의 수요량, 공급량 각각 몇 개인지 보면 됩니다. 2 곱하기 300은 600이죠. 그러면 1400 빼기 600은 수요량 몇 개? 800개? 그렇죠. 다음 P가 300이래. 그러면 4 곱하기 300은 얼마? 1200이죠. 1200 더하기 200은 몇 개? 1400. 그러니까 초과 공급 600 찍으면 돼? 일단 계산은 초과 공급 600이 나왔죠. 계산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답은 예, 초과 공급이 나왔다는 것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 통제를 잘못했나 봐요. 그럼 답은 초과 공급 600이 아니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가 답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13번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무튼 이 함수식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작년 한 판 쉬었다고. 26회 때 나오고 한 판 쉬었으니까 좀 관심 가지세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예. 자, 이제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 자, 이제 우리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7페이지. 예.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소득 탄력성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 볼게요. 수요 탄력성. 자, 여기 잠깐만.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수요량은 5% 감소하더라. 그러면 0.5죠. 마이너스 0.5예요. 그냥 0.5예요. 저기 탄력성 계산에서 마이너스는 딱 한 군데만 붙인다고 그랬죠. 어디? 교차 탄력성에서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만 마이너스 붙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안 붙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 원래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반대로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무조건 여기 값이 나와, 마이너스가. 근데 절대값 씌워서 그냥 읽어주는 거니까, 자, 오로지 마이너스 붙이는 것은 교차 탄력성,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에서만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 0.5죠.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그러면 어디 15번 문제 풀어보니까 임대료가 15% 인상됨에 따라서, 자, 15% 인상됨에 따라서 수요량이 30% 감소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하지 마세요. 2죠. 2죠. 1보다 크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런 거 나오면 맞힐 수 있겠어요? 네,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요 몇 회 때 나왔어요? 진짜 그 15회 때 시험이 1년에 2번 봤어요. 근데 이제 15회 때는 이렇게 13회 때 좀 무난했고 14회 때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개념 없이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완전 히 대폭탄 맞아버렸어요. 폭탄.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면 그때 당시 그 시험 응시생도 되게 많아서 26만 명인가 그랬는데 최초 합격자가 한 400 몇 명 나왔어요. 가채점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 다시 이제 막
복수인가 해가지고 해도 한 1,000명 정도 이 정도 나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15회 추가 시험 본 거야. 근데 이제 한번 그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또 뭐 난이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돼가지고 합격자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제 15회 때 합격하겠다라고 하시면 항상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본 시험이냐 추가 시험이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또 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난이도를 제시해가지고 15회 시험이 나왔다면 시험에 떨어졌을 사람도 그 다음에 추가 시험 때는 완전히 초 대박이 나가지고 웬만하면 다 붙었다는 거 막 그때 그럴 때 막 이런 문제를 준 거예요. 막 이런 거.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이 엄청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막 엄청 어려가지고 합격자가 한 10명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 시험 보겠죠. 그럼 다 합격이야 이제 거의 다. 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네. 아무튼 그래요.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예. 자 16번. 자 여기 별표 치셔야 돼. 뭐 이 절대적인 문제죠. 요즘은 계속 이런 스타일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 보시니까 저도 별표 쳐놨는데 안 보이나요? 자 A 부동산의 가격 임대료가 가격이 10%가 상승하니까 이로 인해서 첫 번째 A 부동산의 수요량은 5% 감소하더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예, 두 번째 B의 수요량은 7%가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A로 인해서 세 번째 C의 수요량은 15%가 감소하더라.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1번 질문은 A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죠. 자, A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죠. 이 말은요. A란 물건의 가격에 대한 A란 물건의 수요량의 값을 물어보는 거 그냥. 그러면 A 가격 10% 인상됐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량 5% 감소했죠. 0.5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그래서 A 가격 탄력성은 0.5 비탄력적. 다음 이제 A의 가격이 변하니까 B도 영향 받았나요? 그러면 A와 B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있어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 다음 A 가격이 변하니까 C의 수요량도 역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A, C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A 가격이 상승하는데 D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간장의 소비량은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렇죠. 예. 복숭아 가격이 상승하면 소금의 수요량은 복숭아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 수요량은 서로 영향 안 받죠. 서로 영향을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을 독립한다라고 해요. 그런 관계는 독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용어가 서로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무슨 제? 독립제. 그 용어만 잠깐 들어두시고 자 이제 볼게요. A하고 B는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두 번째 그러면 A와 B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관계. 자 볼래요? 우리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에 따라 뭔가 나타나는 거고 요 두 놈과의 관계에서 요놈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예, 대체제 보완제죠. 그러면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한쪽이 비싸면 비싼 놈을 덜 사고 예, 대체제를 상대적으로 싸니까 더 많이 사고 한쪽을 비싸면 덜 사고 이쪽 더 많이 사고 그런 게 대체제고 보완제는 사면 둘 다 같이 살려고 하고 안 살려면 둘 다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 봅시다. A가 비싸지니까 A를 덜 사고 B를 더 많이 사나요? 그럼 A, B는 무슨 관계?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대체제. 다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원래는 종전에는 A와 B와의 관계, A와 C와의 관계 정도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동그라미 3번처럼 A하고 B는 대체제 관계인데 그러면 A 가격에 대한 B 대체제 상호 간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둘이 대체제 관계다. 교차 탄력성 그러면 A 가격에 대한 B 재화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란 물건의 가격 변화에 대한 B란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디? A 가격이 10% 상승했습니까? 그러니까 B의 수요량은 7%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러니까 0.7입니까? 그래서 대체제 교차 탄력성은 0.7이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A와 C와 관계를 또 물어봐요. A와 C와 관계. 자, A가 비싸니까 A를 덜 사고 C의 수요량도 같이 감소한대. A, C는 무슨 관계? A, C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완제. 그러면 이번에는 4번 같은 경우는 A 가격에 대한 C 재화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는 건데 볼게요. A 가격의 변화에 대한 C 재화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자, A 가격 10% 상승했죠. 근데 C 재화 수요량은 15% 뭐 했어요? 감소했죠. 여러분, 자 그랬어요. 딱 한 군데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는 분명히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5로 하면 안 돼요. 보완제 교차 탄력성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5다라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요거 물어봅니다. 아니 그 전에도 계속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그냥 요 정도만 물어봤어요. 그냥 그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묶어서 같이 다 나와버려. 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16번은.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잘 체크하세요. 예. 둘이 무슨 관계인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그리고 둘 사이에 대체제 관계다, 보완제 관계다 그랬을 때 교차 탄력성 값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어디 17번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7번. 자 이제 어디 이제 칠판 볼게요. 가격 탄력성 구하시오. 가격 탄력성 구하시오. 네. 이제 칠판 볼게요. 칠판. 가격과 이제 수량과 관계에서 자 최초에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는 10개의 양을 사려고 한다 하더라. 이렇게. 예. 다음. 근데 이제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비싸지면 소비자는 5개만 사려고 한다 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최초의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곡선상에서 탄력성을 계산할 때 최초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1이 되고요. 변화된 상황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 보면 0.5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계산해 보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더란 말이죠. 요것도. 그래서 이제 통상 계산 문제는 첫 번째 상황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제 이게 시험에 주거든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먼저 해보고 기출 문제도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최초에는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 사려고 했죠. 근데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는 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5개 사려고 한다고 그랬죠. 요게 최초 상황이니까 어디 이제 계산할 때 기억 그러면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탄력성 계산하시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건데 자 우리 볼래요. 최초 가격이 얼마였나요? 100원이죠. 그러면 100원을 기준으로 100원에서 200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100원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네. 다음. 자, 변화된 그다음에 이제 200원이 됐죠. 수요량. 최초의 수요량이 몇 개였어요? 10개. 10개를 기준으로 자, 수요량이 몇 개 됐어요? 5개. 그러면 5개만큼 변화가 생겼죠? 됐어요. 그러면 분모는 보니까 1이 되겠죠? 분자는 10분의 5니까 절반 0.5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값은 일단 0.5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 게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래.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대신에 요 부분만 차이가 있죠. 이제 해볼게요. 이제 분모는 역시 가격의 변화고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인데 자 어디 보자. 가격이 이제 중간값이라고 그랬어요. 중간값. 자 그럼 어디 100원과 200원의 중간값은요.
헷갈리면 100원 더하기 200원 딱 치면 300이 나와. 나누기 치면 돼요. 예. 150이 되겠죠. 150원. 예. 다음. 그리고 그 차이는 똑같아 그냥. 똑같아. 100원. 다음 수유량도요. 10개하고 5개의 중간값 헷갈리면 역시 아까처럼 더해서 나누면 돼요. 7.5가 되겠죠. 7.5가. 그리고 10개하고 5개는 몇 개의 우표가 생겼어요? 5개죠? 예. 계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5 나누기 7.5 나중에 쳐보세요. 이것은 0.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0 나누기 150도 역시 0.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죠? 답은 1이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번 이제 한번 볼게요. 사무실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을 했대요. 예, 상승을 했대. 근데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대. 그러면 탄력성을 구하되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가격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가격은 9만 원과 11만 원의 중간값은 얼마일까요? 10만 원이 되겠죠? 예. 다음 가격은 9만 원, 11만 원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어요? 2만 원. 그렇죠? 다음에 수요량은 108과 92의 중간값. 요건 좀 어렵다. 그러면 108 더하기 92 이꼴 쳐보면 200이 나와. 나누기 2 치면 100이 나와. 됐죠? 그러면 중간값은 100이죠? 100. 예. 다음 둘 사이의 차이는요. 그냥 108 빼기 92 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막 보고 있고 있죠? 16 나오죠? 예. 됐어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또 다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100분의 16은 16 나누기 100은 쳐보면 0.16이 나옵니다. 자 10분의 2는 0.2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0.16 나누기 0.2를 쳐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8이 나오죠. 자 항상 제가 그랬죠.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1보다 적죠. 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8. 탄력성은 B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가서 우리 분수 많이 배웠나요? 가격 탄력성도 분수죠. 그러니까 1보다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도 분수인가? 현금 유입의 현가분의 유출 현가. 이것도 1보다 크면 투자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 안 하고. 기억나시죠? 부부순 부채 감당률도 분수인가? 예.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것도 1보다 크면 은행에서 봤을 때 차입자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까 돈 빌려주고 1보다 작으면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돈 안 빌려주고. 맞죠? 우리 저번에 했던 입지계수 LQ 배웠죠? 어떤 특정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 이것도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이죠. 분수야 분수? 분수니까 이것도 1보다 크면 그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들어본 적 있었죠?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1보다 크면 그 값은 큰 것이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네, 그래요.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19번부터 이어서 가죠. 네.